벌써 3년 전 일이다. 인간관계만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에겐 무수한 변화가 뒤따랐을 시간이다. 아무튼 그해 가을에 그녀는 내 앞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자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녀의 직업은 배우 겸 광고 모델이었다. 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몇몇 시시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나 그다지 빛을 본 배우는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모 의류회사의 CF를 찍고 있었다. 27이었으므로 나와는 동갑인데다 우연하게도 같은 7월생이었다. 그러나 배우로서 성공하기엔 이미 늦은 나이였다. 그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광고 모델을 시작한 건 순전히 생활비 때문이었다. 처음엔 속옷 모델을 하다가 나를 만날 때쯤 중소기업의 상품 광고에 싼값으로 출연하는 이미 한물간 모델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로 새로 창업한 대기업 계열사의 수영복 광고에 출연할 기회를 잡았던 터였다. 당시 광고회사 촬영팀에서 일하고 있었던 나는 수영복 광고를 찍기 위해 제주도 성산포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다. 김청미. 한자 이름이 항상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상상해보는 게 좋았던 것이다. 여름 기획상품 광고를 만들기 위해 초봄에 바닷가에서 촬영하는 것은 작업팀은 물론이고 아직 차가운 바닷물 속을 수없이 드나들어야 하는 모델들로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수정한 대체안까지 합쳐 4-4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를 촬영하고 나면 모델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돼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CF란 한 번 제작되면 같은 내용을 일정 기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마음에 들 때까지 똑같은 시퀀스를 끝없이 찍어대야 했다. 바다는 차라리 사막같이 건조해 보였다. 뒷전에 유채밭이 노랗게 엎드려 있었으나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델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싸구려 인형처럼 웃어야만 했고 작업팀 관계자들은 그녀들을 향해 상스런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곤 했다. 게다가 광고 회사 측에선 제작비를 줄이려는 속셈이었는지 근처 민가로 숙박을 정해 잠자리마저 불편했다. 또 일이 끝나면 모두 시내로 몰려나가 술 추념들을 하는데 그녀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의 술 시중까지 거들어야 했다. 3박 4일의 마지막 날 밤 나는 일행 뒤에 처져 민박으로 돌아와 누웠다가 자정쯤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며칠 폭우만 탓인지 몸에서 흙가루가 흘러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바람은 몹시 차가웠지만 거대한 보름달이 코발트빛 바다 위에 비행 접시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떠 있었다. 그러다 나는 저쪽 일출봉이 바라다 보이는 유채밭 앞에서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저녁마다 술자리에 끌려다니며 받는 수모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속이 메스꺼려 빠져나왔어요. 받지도 않는 술을 계속 퍼댔더니 죽을 맛이에요. 도대체 느끼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겪어보니 당신들 모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살기 맞아 있는지 얼굴에 열이 떠 있었다. 그녀는 담배를 꺼내 물고 연기를 길게 바다 쪽으로 내뿜으며 잔기침을 해댔다. 체념 어린 표정의 깃든 우수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옷서플렴이며 몸을 떨었다.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나는 수평선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샛대를 무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뭐죠? 기러기인가요? 아니면 갈매기? 카메라를 들고 나올 것을 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이 그녀가 담뱃불로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환호하던 목소리의 눈부심. 그러나 샛대는 먼 데서 날고 있었으므로 무슨 새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러기는 아닐 터였다. 기러긴 다들 돌아갔겠죠? 그렇죠? 돌아갔겠죠? 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주걱거렸다. 다시 얼마간 기묘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더듬더듬 물어왔다. 기러기도 귀소성 동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철새인가요? 뭘 묻기 좋아하는 여자였다. 마음이 하동 같아야 물음이 생기는 법이다. 글쎄, 제비와 같은 철새 아닐까요? 귀소성 동물이란 비둘기, 꿀벌, 연어, 송어, 은어 따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들의 대규모 이동은 태양 컴퍼스라 하여 태양의 위치와 이동을 목표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걸 다 아셨어요? 다시 하동의 얼굴로 그녀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동이란 여름에 물에서 벌거벗고 노는 아이를 뜻한다. 그 모습이 떠올라 나는 슬그머니 웃음을 터뜨렸다. 원래 하동이란 강 따위의 물속에 사는 상상의 동물로 모양은 사람과 비슷하고 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닮은 짐승이라고 한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특별히 알고 있다기보다 어려서부터 은어 낚시를 했거든요. 은어도 귀소성 물고기입니다. 아, 은어요? 네, 지금쯤 은어들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벚꽃이 필 무렵 남풍이 부는 따뜻한 날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자신들이 태어난 하구로 돌아가 알을 낳고 죽죠. 말하자면 바닷물고기인 연어와 비슷한 회유성 민물고기죠.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대면대면한 대화를 하다 어느덧 나는 은어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웃기웃 흔들리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등 뒤에선 유채꽃들이 몰아 수군대며 희덕거리고 있었다. 나는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은어를 잡으러 다녔죠. 근사한 얘기네요. 근데 어디로 은어를 잡으러 갔어요? 밀양강, 섬진강, 강원도에 있는 남대천, 북천, 마읍천, 주수천, 낙풍천, 왕피천. 두루 안 가본 데가 없죠. 왕피천이요? 왕피천은 울진에 있는 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나는 좀 놀라서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내 말투를 흉내내어 대꾸했다. 뭐 특별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려서 그쪽을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지나다니다뇨? 하고 내가 물었다. 어려서 한때 경주에서 살았는데 가끔 버스를 타고 동해 삼척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오곤 했어요. 별 볼 일도 없이 말이에요. 동해 삼척에서 포항까진 바닷길이라서 정말 근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울진 왕피천에 은어가 산다는 얘긴 처음 듣네요. 아무튼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픽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혼자 왕피천으로 은어 낚시를 가게 되면 나 또한 그 바닷길이 좋아 경주까지 내려가곤 하지 않았던가. 물론 경주에 가면 석굴암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다. 나는 반가운 눈을 하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서로 빗겨 지나갔거나 혹은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무슨 말인가 하여 그녀가 뜨악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를 주섬주섬 늘어놓았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정말 근사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불현듯 애달프고 그리운 생각들이 몰려왔다. 나는 바닷길을 함께 회유하고 있는 그녀와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얼른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 끝으로 한참이나 모래를 매만지고 있었다. 한동안 나는 은어 생각에 빠져 있었던가. 그러고 나서 예기치 않게도 폭음을 하고 난 아침처럼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증류 상태가 찾아왔다. 나는 갑작스레 텅 빈 상태가 되어 무릎에 턱을 괸 채 바다 위에서 출렁대고 있는 달빛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던가. 문득 그녀의 손이 내 어깨 위로 슬그머니 올라왔다. 마치 밖에 손님이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듯이. 그녀와 나는 서툴고 기묘한 몸짓으로 서로를 차단하고 있는 투명한 공간을 서먹하게 거역하면서 마침내 상대의 차가운 입술에 지친 듯 입술을 갖다 댔다. 순간 나는 때로는 그리움이 정욕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가 모르게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그 기이한 깨달음의 순간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그녀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겼다. 돌연한 일이라서 나는 잠시 멍한 상태에서 숨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유채꽃의 바다에서 그녀와 나는 아무 뉘우침도 약속도 없이 급기야는 하나가 되어 달빛이 끄는 대로 조수처럼 떠내려갔다.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인가 후에 나는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그녀와 다시 만났다. 그날따라 그녀는 소갈이라도 하는지 얼굴이 사뭇 창백했다. 아무 말도 없이 줄담배를 피우며 조용조용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다. 위태로워 보였지만 나로서는 딱히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나 좀 쉬게 해줘요 하더니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 몇 달 그녀를 더 만나면서 그녀와 나는 을에 돈가스나 비프스테이크로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요령 부득인 상태가 되어 여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에 나는 충무로에 있는 한 극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째서 약속 장소를 극장으로 했는지 따위는 아랑곳 없이 나는 꽤 오랜 시간 그녀를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도 20분이 지나서야 그녀는 자주색 바바리 차림을 하고 등 뒤에서 나타났다. 얼른 그녀임을 알아보지 못한 잠깐 사이 달겨든 그 모호한 낯설음도 간과한 채 그녀는 무턱대고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컴컴한 극장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기까지 그녀와 나는 마치 타인처럼 멀거니 스크린만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어색하니 긴 여백의 시간이 지나고 종이 울리고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몽롱한 눈빛으로 저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산스레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녀가 불쑥 이런 말을 내뱉었다. 사막에 사는 사람. 그 말이 나를 겨냥한 것임을 깨달은 것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본 다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줄곧 희끄무레한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싸늘히 식은 채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감정에 나약한 척하면서 사실은 무모하고 비정한 사람. 무서운 사람. 그러더니 그녀는 목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개를 꺾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음에 관람을 하기 위해 좌석을 찾아온 남녀에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 그렇게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극장에서 나와 그녀는 말없이 을지로 삼가를 지나 백병원을 지나 명동으로 이어지는 육교를 건너 명동 성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무심히 그녀 옆을 따라 걷고 있던 나는 어느 결에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리고 명동 성당으로 올라가는 언덕바지까지 왔을 때 나는 도저히 그녀의 뒤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내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에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은 채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걸어가더니 마침내 책 속의 글자처럼 작아져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텔레비전이나 잡지 광고 같은 데서 가끔 그녀를 볼 기회가 있었으나 그녀를 만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됐다. 그녀는 그때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제주도에서 찍은 수영복 광고도 여름이 지나자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고 1년쯤 지나서는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주름져 내리고 있는 토요일 저녁의 가을비를 쳐다보며 텔레폰 안에는 초저녁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카페 주인은 맥주 한 병을 시켜놓고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나를 탐탁자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아른 체를 하다가도 이런 경우엔 여지없이 눈치를 주는 것이다. 6시 5분 전 나는 손목시계를 살피며 5분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침나절에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이 보낸 사진 엽서를 재떨이에다 태우고 있었다. 누가 볼 리도 없건만 책갈피에 감춰둔 그 사진 엽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를 태우라니까라는 요구를 끈덕지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라져가는 종족, 호피 인디언은 정말 내 재떨이 속에서 순식간에 제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저녁에 텔레폰으로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물끄러미 제로 변한 사진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 없이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서운 갈증으로 변해 나를 짓눌러댔다. 6시 정각이 되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맥주를 한 병 더 주문할까 하다가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였다. 나는 카운터로 걸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거긴 꽤 시끄럽군요. 세종문화회관 뒤 주차장으로 오세요. 빨간색 스포츠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요일에 내게 전화를 걸어온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를 끊은 다음 카페에서 나와 길 건너편 주차장으로 갔다. 빨간색 스포츠카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머리의 여자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다 멈춰서서 안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리 없이 문이 열리며 타세요 하고
그녀가 감기 든 소리를 했다. 나는 빨려들 듯 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담배를 다 피울 동안 나는 우두커니 앉아 차창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쳐다보고 있었다. 비에 뭉개진 밤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요령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이 차에 냉동인간을 태운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나 어쩐지 호의가 느껴지는 말투로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호의라고 느낀 건 아마도 그녀가 농담을 했기 때문일 터였다. 사실 나는 얼음처럼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도 빨간색 장의차에 타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도 따라 농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솜씨 좋게 차를 몰아 코리아나 호텔 앞을 지나 서대문으로 빠지는 길로 들어섰다. 차 안에선 제인 버킨이 부른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화 마담 클로드의 주제곡이었던가. 10년 이상 이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다. 어쨌든 회귀하고 있는 중인 것만은 틀림없다.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녀가 정면을 주시한 채 말문을 열었다. 말이 늦고 더딘 편입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용띠 남자들이 되게 그렇죠. 용띠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 생일까지 한번 맞춰볼까요? 설마 하고 나는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64년 7월 12일. 순간 피가 멈추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잠시 눌러두고 있던 의욕이 되살아났다.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듯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 우정사나운 표정을 짓고 있으나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냥 어림잡아 말했는데 맞아요 하며 너스레까지 떨었다. 그때만큼은 요기처럼 섬뜩해 보였다. 그런데다 저놈의 선글라스가 자꾸 신경에 거슬렸다. 그렇지만 나도 그리 쉽게 말려들고 싶지는 않았다. 우린 모두 동갑내기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64년 7월생들. 이제 아시겠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우리라니. 게다가 모두 64년 7월생들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차를 세워요 하고 내가 외치려는 순간 기적같이 차가 스르르 멈췄다. 동아일보 신사옥 앞 도로에서 길이 막히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이 파랗게 곤두서며 온몸이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고정하세요. 거기다 모두 서울 태생이라는 것까지 아시면 아예 차에서 뛰어내리시겠네요. 차 안을 가득 채운 매큼한 담배 연기. 갑자기 머리가 욱죄들며 견딜 수 없는 피로가 엄습해 들었다. 멀미가 나서 그러니 차창이라도 내려요. 어서. 차 안으로 튀어들어오는 빗방울이 얼굴에 점점 묻어나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 더딘 길을 밟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제 그만 가면을 벗죠. 솔직히 말해 이렇게 유괴당하는 식은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무슨 말이든 해봐요. 그녀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점점 빗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이 좀 더 붉어지리라. 차가 10m쯤 전진하고 다시 멎었다. 말해요 하고 다시 나는 나직이 내뱉었다. 아르놀프 라이너란 화가 들어보셨어요? 까슬까슬한 목소리가 되어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딱히 대답을 바라는 눈치는 아니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럼 바디 페인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라면 언젠가 미술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다. 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몇몇 남녀가 거리를 활보하거나 공원 같은 데 누워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이다. 그거라면 언젠가 미술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다. 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몇몇 남녀가 거리를 활보하거나 공원 같은 데 누워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금기를 해체하고 삶에 대한 자유의지와 생명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전위예술이죠. 제가 퀴즈 하나를 내죠. 그걸 맞추시면 오늘 밤 별을 달아드릴게요. 공덕동 로타리에서 차는 급히 우회전한 다음 서강대 방향으로 슬슬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비 안개 때문에 뿌옇게 눈앞이 가려 마치 어두운 물속을 헤쳐 올라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차에는 지금 삶에 거역하다 파면된 것들, 상처받아 불구가 된 것들, 혹은 사살된 욕망 같은 것들이 실려있죠. 아시겠어요? 어느새 장의차에서 달리는 공동묘지가 됐군요. 제1조 1항 엘리아르의 시 자유 2항 슈바이거의 책 깨어나 슬픔을 보라 3항 짐 자무시의 영화 천국보다 낯선 4항 모차르트 5항 고우와 뭉크 메뉴판을 읽듯이 그녀는 무감각한 어조로 그러나 또박하게 읍조를 댔다. 그 중엔 고발 품목이 들어있다는 건 아시겠죠?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아 말했다. 증거 없는 현실이란 말도 못 들어보셨나 봐요? 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임을 가질지 모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증거 없는 현실. 나는 속갯말로 뇌까리며 문득 호피인디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또한 마침내는 저 지층의 밑바닥으로 사라져갈 종족은 아닌가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내죠. 갑자기 그녀가 반색을 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극동방송 쪽으로 신호마저 무시한 채 빠르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이 차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아맞혀봐요. 그러니까 헌법들 말이에요. 이 차에 말입니까? 그래요, 이 차에. 그녀의 얼굴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적어지고 기묘한 냉기마저 느껴졌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차 안을 휘둘러보는 신용을 했다. 이런 문제의 답이란 본시 출제자만이 알고 있는 법이다. 나는 처음부터 포기한 채 묵묵히 앞만 노려보고 있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 사이 그녀가 건성으로 한판승 하더니 맥빠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들은 모두 차의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차체의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온통 빨간색을 덧칠한 거죠. 바디 페인팅을 하든 말이죠. 나는 맹하게 풀어진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차에다 말입니까?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억압받지 않도록, 관리되지 않도록, 더 이상 공격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죠. 아무튼 우리 집단이 언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예요. 우린 이렇게 무경계 상태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어요. 무경계 상태. 정말 의식의 무경계 상태에서 나는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실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탈출할 방법은 없다. 홍익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던가. 그녀가 이제 다 왔어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어두운 카페촌의 좁은 골목으로 급히 빠져들어갔다. 아주 순식간의 일이어서 나는 다시금 파랗게 신경이 곤두섰다. 그러나 나는 광화문에서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끄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담배 연기를 빨아들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밝아졌다가 또로 어두워졌다. 멋진 드라이브였다고 말해주고 싶었으나 이제는 농담 따위를 할 기제가 아니었다. 나는 이송시간이 임박한 포로와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전에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말이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아 꾸무럭거리고 있는 동안 초조감만 자꾸 더해갔다. 담배를 다 피운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긴장하여 숨이 멎었던가. 영화 일식의 모니카 비티를 닮은 크고 부드러운 눈이었다. 어디선가 물통 같은 게 굴러가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당신은 지금 1964년 7월로 돌아온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죠. 내일 아침까지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해요. 약속하죠.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만 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말해봐요. 내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분명히 말했다. 보충해서 말하죠. 우리들 최초의 모임은 2년 전 봄에 시작됐어요. 당시 무명 배우였던 그녀와 동갑내기 친구인 잡지사 기자, 대학 강사, 화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신촌해안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게 동기가 됐죠. 저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아까도 말했듯 그들은 모두 삶으로부터 거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공통의 것을 찾으며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모임을 키워나갔어요. 그 후 건축가, 의사,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던 가수, 시인들이 더 들어왔고 집단의 동일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64년 7월생들만으로 모임을 제안했어요.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하지만 역시 삶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쯤 은밀히 모였다가 헤어지곤 해요. 어떻게 보면 두 겹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실적인 삶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지하에다 다른 삶의 부락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은어를 문장으로 한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린 여기서 거듭나기 연습을 해요. 우리 방식으로 버티고 사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나는 흐릿한 차창을 쳐다보며 방금 떠나온 세상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가죠 하고 그녀가 내 의식의 잠을 두드리며 안전벨트를 풀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